나는 왜 한국에 태어나지 못했을까? 여기 출근 시간에 힘겹게 눈을 뜬 일본의 한 여성이 있습니다. 원룸의 방 한 구석에서 한숨을 내쉬며 겨우겨우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에 살고 있는 대학 동창을 만나고 얼마 전 일본으로 왔다는 이 여성은 한국 방문 이후 일본에서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해 한국으로의 이민을 꿈꾸고 있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일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의 평범한 30대 직장인 여성 야마다 미카입니다. 도쿄에서 살고 있고 매일 꽤나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한국 방문 전까지는 말이죠. 정말 우연한 기회에 방문한 한국 때문에 제 인생은 송두리째 뒤바뀔 예정이에요. 대체 한국이 무슨 짓을 했길래 인생이 바뀌네 마네 할까 싶으시겠죠? 사실 저도 이런 제 변화가 놀라운데요. 일본에서의 삶에 너무 회의감이 들었던 것도 한 이유 같아요. 한국말로 화병이라고 하던데 제 마음속에 분노, 무력감 같은 것들이 꽤 있었거든요. 어머니는 사람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지 네가 뭐나 되냐고 하는데 글쎄요.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 게 인간의 당연한 욕구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일본의 현실은 제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살아봤자 더 나아지기 힘들 것 같거든요. 지금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들은 어떻게 아침을 시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한숨과 함께 일어나요. 알람 소리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또 지겨운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출근을 하기 위해 냉장고를 열고 간단한 아침에 주스 한 잔을 곁들이는데요. 주스병을 내려다보고 있노라면 씁쓸한 감정이 진하게 밀려들어옵니다. 예전에 장을 볼 때는 100% 오렌지 주스만 사 마셨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사치가 되어서 제 월급으로는 오렌지 주스 하나 사 먹기도 팍팍해졌거든요. 100% 오렌지가 아닌 오렌지 맛 주스의 로고를 보면 지금 제 현실이 새삼 들어온다고나 할까요? 그마저도 매주 식비로 정해놓은 돈이 있으니 아껴 마셔야 하죠. 그렇게 출근 준비를 합니다. 집을 나서면 보이는 건 칙칙한 도쿄의 아침이에요. 세상에 알려지기에는 일본이 선진국이고 한때는 세계 경제를 주름잡았던 나라지만 이제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거리는 활기를 잃은 지 오래예요. 요새 회사 분위기도 뒤숭숭합니다. 일하는 중간중간 나누는 대화는 보통 우울한 대화들이에요. 너 들었어? 우리 회사 근처 새 아파트 단지 있잖아. 거기 중국인들이 다 사들였대. 맞아. 이제 우리 같은 돈 없는 사람들에게 월세를 받으려고 하겠지. 중국인들 진짜 재수없어.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져요. 한때 부동산 버블로 세계를 놀라게 했던 우리나라인데 이제는 외국인들에게 땅을 빼앗기고 있다니. 그것도 중국인들에게 말이죠. 회사 생활 중 그나마 숨통이 트이는 시간인 점심시간도 이제는 그다지 유쾌하지 않습니다. 제 월급은 제자리인데 왜 메뉴판의 숫자는 매번 이렇게 올라갈까요? 여러 번 스티커를 덧붙여가며 야금야금 올려놓은 숫자들을 보면 이게 맞나 싶습니다. 결국 저렴한 메뉴를 고르지만 그마저도 부담스러워 도시락을 싸다닌 지 오래예요. 저만 이런 건 아니에요. 동료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 다들 비슷한 처지라는 걸 알게 되죠. 야, 너희 얼마 전에 방영된 다큐멘터리 봤어? 우리 또래 여성들이 해외 매춘하러 가는 거 말이야. 응, 봤어. 너무 충격적이더라. 근데 이해는 가. 여기서 돈 벌 방법이 없으니까. 너무 침울한가요? 저는 동료들과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나라가 어쩌다 이렇게 됐나 생각합니다. 학창시절에는 분명 우리나라는 경제대국 일본이라고 배웠는데 막상 학교를 졸업하고 마주한 일본 사회는 전혀 달랐거든요. 교과서가 거짓말을 한 건지 아니면 제가 뭘 잘못 살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네요. 사람 사는 게 거기서 거기지 퇴근 후에는 취미생활도 하며 힐링을 좀 하면 어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일본의 현실을 잘 몰라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얼마 전 익명의 게시판에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누가 남겼는데 거기 달린 댓글이 일본의 현실이겠죠? 수백 개의 댓글들이 모두 비슷한 소리를 했어요. 대부분의 일본인들이 퇴근 후에 취미생활을 가지기 어렵고 가게에서 다같이 기울이는 맥주 한 잔도 부담스러워 편의점에서 사는 캔맥주로 만족하는데 너는 별 세계에서 사냐? 돈 자랑하냐며 온갖 욕을 글쓴이에게 퍼부었죠. 여유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여행이요? 그건 꿈도 못 꿔요. 한국 분들은 해외여행도 자주 다니시던데 엔화 가치가 떨어져서 해외여행은 사치가 됐죠. 일본 사람들은 내수 경제가 발달해서 국내 여행을 많이 다니는 것 아니냐고 하실 텐데 그건 그냥 우리들끼리 비참한 현실을 달래는 소리입니다. 실상은요, 그냥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거예요. 저도 해외여행을 가고 싶고 주말이면 일상을 벗어나고 싶어요. 하지만 가까운 근교 여행도 교통비가 비싸서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그냥 주말이면 뒹굴거리며 TV를 보다
컵라면으로 대강 끼니를 때우고 그저 그런 일상을 마무리하죠. 뉴스를 틀면 청년 실업률 증가, 저출산 고령화 문제, 끝없이 늘어나는 무역 적자의 관광객 유치를 위해 동남아 국가들에게 굽실거리는 정부. 관계자들의 모습까지 가슴이 답답해지는 뉴스들밖에 없어 저는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을 봅니다. 일본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은 적어도 제가 기억하는 한내내 같은 포맷, 같은 느낌의 프로그램이라 질려버려서 요새는 넷플릭스로 한국 컨텐츠를 많이 봐요. 이렇게 단조롭고 우울한 일상이 계속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우연히 SNS를 보다가 대학 동창 사토 유리코의 계정을 발견했어요. 한국에서 살고 있더라고요. 한국으로 취직했단 이야기는 들었었는데 하며 심드렁하게 사진을 클릭한 순간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은 왜 이렇게 화려한 거죠? 유리코의 집은 또 왜 이렇게 크고 멋진 거예요? 그리고 바비큐 파티에서 찍은 사진 속 혼남이 설마 유리코의 남편? 저는 좁고 오래된 원룸에서 쪼그리고 앉아있는데 휴대폰 속 세상은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리코 옆에 서 있는 남자는 정말 잘생겼더라고요. 키가 크고 슬림한 몸매에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둘이 함께 찍은 사진마다 행복이 넘쳐흘렀죠. 어딜 그렇게들 놀러 다니는지 예쁘고 멋진 장소에서 찍은 사진들은 화보 같았습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설마 저게 다 진짜일까? 넷플릭스를 통해 한국을 접하긴 했지만 드라마나 영화는 분명 과장된 거겠지. 해외에 수출되는 거니까 자국의 나쁜 모습을 담을 리 없으니까 라고 생각했는데 저게 정말 사실이라면 제 삶과 너무 비교가 되잖아요. 유리코의 게시물을 보면서 여러 감정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부러움, 질투, 그리고 약간의 분노까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우리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한국은 일본보다 훨씬 뒤처져 있었잖아. 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죠. 며칠 동안 저는 계속해서 유리코의 인스타그램을 음침하게 훔쳐봤습니다. 중독적이었어요. 끊을 수가 없더라고요. 출근길에도 점심시간에도 퇴근 후에도 심지어 잠들기 전에도 게시물을 봤어요. 제 현실은 지친 얼굴, 단조로운 회색 정장, 그리고 손에 들린 컵라면이지만 유리코의 SNS를 보며 내가 저 자리에 있다는 상상을 해보면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같은 대학을 졸업했는데 대체 무슨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삶이 극과 극일까 싶어 자괴감에 빠지기도 했고요. 그런데 너무 몰입해 있었나 봐요.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대화를 나누다가도 문득 유리코의 모습이 떠올라 한숨을 쉬어버리곤 했거든요. 미카, 왜 그래? 무슨 고민 있어? 라고 물어보는 동료에게 그저 웃음으로 얼버무렸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내 대학 동창이 한국에서 완벽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게 너무 부러워서 잠도 못 자고 있어. 라고 말하기엔 너무 창피했거든요. 퇴근 후에도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없었어요. 그나마 제게 휴식을 주었던 넷플릭스의 한국 컨텐츠들을 보면 유리코의 삶이 떠올랐거든요. 물론 인스타그램 같은 SNS는 좋은 모습만 보여준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거짓일 리는 없잖아요. 유리코의 게시물이 과장된 거라고 믿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화려한 세상을 직접 경험해보고 싶다는 욕구가 자라났죠.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느끼는 이 감정이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질투라는 것을요. 유리코의 삶이 부러웠고 저도 그런 삶을 살고 싶다는 욕망이 강하게 일어났어요. 솔직하게 질투심을 인정하니 오히려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어요. 그래, 나 유리코가 부러워. 그 애의 삶이 부러워. 그게 어때서? 라고 생각하니 오히려 후련해졌죠. 그리고 이 감정이 어쩌면 제 삶을 바꿔놓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사 동료이자 제 대학 동창인 아키코가 한국에 가지 않겠냐는 제안을 했어요. 인생 한 번 살지 두 번 사냐며 한국 여행은 한 번 가보고 죽겠다나요. 그리고 아키코는 유리코랑 꽤 친했는데 한국에 놀러오면 자기 집에 놀러오라고 했대요. 마치 제 마음을 읽기라도 한 것처럼 딱 맞아떨어지는 이야기에 저도 모르게 끄덕거렸습니다. 아주 잠깐 여행 비용은 어떻게 할까? 휴가를 내도 될까? 라는 현실이 떠올랐지만 유리코의 인스타그램에서 본 화려한 서울의 모습을 생각하면 더 이상 망설일 게 없었습니다. 제 첫 해외여행을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했어요. 여권 신청하러 가고 환전하고 여행 캐리어를 샀죠. 매일매일이 새로운 경험의 연속이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여권을 받아들었을 때의 그 기분은 정말 특별했어요. 마치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열쇠를 손에 쥔 것 같았거든요. 드디어 출발 당일이 됐어요. 여행 가방을 끌고 공항으로 향하는 길,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설렘과 불안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그리고 공항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고 출국장으로 들어가는 순간 마치 다른 세계로 들어서는 것 같았어요.
처음 보는 외국인들, 들리는 외국어들까지 일본이 아닌 곳으로 간다는 마음에 모든 게 신기하고 어색했던 것 같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잠깐 화장실에 들러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은 긴장한 듯 보였지만 동시에 뭔가 달라 보이기도 했어요. 조금은 자신감 있어 보이는 제 모습에 살짝 미소가 지어졌죠.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기쁨, 두려움, 설렘?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는 감정이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여행이 제 인생을 바꿀 거라는 직감이 들었다는 거예요.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미카. 새로운 모험이 기다리고 있어. 그렇게 저의 첫 해외여행 그리고 새로운 인생의 장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 설렘은 곧 충격으로 바뀌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보인 건 별세계였거든요. 학창시절 배웠던 일본보다 뒤처진 한국이란 이미지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죠. 일본 공항보다 훨씬 크고 좋은 시설에 외국어로도 소통이 전혀 어렵지 않은 직원들, 빠른 일처리까지. 저는 어버버버하며 촌뜨기 마냥 겨우겨우 공항버스를 타러 갔습니다. 그리고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창밖 풍경의 넛을 잃었어요. 빼곡히 들어선 고층 빌딩들, 세련된 디자인의 건물들까지 칙칙한 도쿄와는 차원이 다른 생동감이 느껴졌어요. 유리코의 SNS에서 봤던 바로 그 생동감이었죠. 첫날부터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며 쇼핑몰, 식당, 카페를 가봤어요. 넷플릭스에서 본 것보다 더 화려하고 활력이 넘치는 모습에 넷플릭스가 결코 과장이 아니란 걸 깨닫고 놀랐는데 사실 더 놀라운 게 있었습니다. 제가 거리를 걸으며 한국 사람들을 관찰했거든요. 그런데 다들 세련되고 스타일리시한 옷차림인 거예요. 표정들도 다들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한국 남성들의 모습에 눈길이 갔죠. 키가 크고 잘생긴 데다 패션 감각도 뛰어나 보였어요. 피부도 좋고요. 여기가 강남이라 그럴 수 있다고 친구들이 이야기를 했지만 제 귀에 들어오지 않았죠. 그러다가 한순간에 기분이 확 나빠졌습니다. 제 전 남자친구가 떠올랐거든요. 구부정한 자세, 촌스러운 옷차림, 뻐드렁니, 지저분한 피부. 한국 남성들과 비교하니 갑자기 우울해졌죠. 그러다가 유리코 생각이 났습니다. 내일 유리코 부부를 만나기로 했거든요. 대학을 다닐 때 유리코는 저보다 인기도 없고 공부도 못했는데 대체 어떻게 한국에서 이렇게 인생을 바꿔버린 건지 그 비밀이 곧 풀린다는 생각에 두근거렸죠. 유리코가 어땠냐고요? 처음에 못 알아봤어요. 제가 기억하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세련된 옷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표정, 그리고 활기찬 목소리까지 연예인을 보나 싶은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유리코의 남편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잘생긴 데다가 세련된 옷차림까지 SNS가 과장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외모보다 더 놀라웠던 건 그의 태도였어요. 유리코를 대하는 모습이 너무나 상냥하고 자상했거든요. 등장할 때부터 유리코의 가방을 들어주는 모습부터 심상치 않더라니. 여보, 이 음료수는 제가 들고 갈 테니까 가서 친구들과 이야기 나눠요. 오래간만이잖아.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 자상해서 꿀이 뚝뚝 흘렀습니다. 제 전 남자친구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다정하게 손을 잡고 걸어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자괴감이 밀려왔어요. 나는 왜 이런 사람을 만나지 못했을까? 그날 밤 호텔방에 혼자 누워 생각에 잠겼어요. 이번 여행을 통해 제가 알던 세상이 완전히 뒤집힌 것 같았죠. 한편으로는 부러움과 질투, 또 한편으로는 분노와 자괴감이 몰려왔어요. 왜 일본은 이렇게 변하지 못했을까? 왜 나는 이런 세상을 몰랐을까? 하지만 동시에 작은 희망도 생겼어요. 아직 며칠의 여행이 남았고 이 기회를 통해 뭔가를 배워갈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변해야겠어. 이대로 살다 죽을 순 없지.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어요. 이 여행이 끝나면 꼭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다음날 저녁, 저와 친구들은 유리코 부부의 초대로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송파의 한 아파트 단지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저희에게 한국 집밥을 꼭 대접해드리고 싶다고 했다나요. 지하철역과 가까운 아파트역은 웅장한 성인 줄 알았습니다. 대체 뭐가 이렇게 높지? 그리고 비웃으실 수 있는데 입구를 찾지 못했어요. 대체 어떻게 들어가야 하는지 우왕좌왕하다가 유리코에게 연락을 했죠. 보안카드에 빠르고 깔끔한 엘리베이터까지 일본의 일반적인 주택과는 너무나 차이가 나서 몸을 어디다 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들어선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뭐가 이렇게 넓고 크지? 친구들이 집이 넓고 좋다고 감탄하니 유리코가 웃으며 말했어요. 여기가 85제곱미터야. 한국에선 평범해. 이거 큰 평수가 아닌데 부끄럽네. 촌티를 안 내려고 했는데 자꾸 촌스러워지더라고요.
가전제품도 너무 크고 좋았어요. 일본에서는 볼 수가 없는 크고 좋은 제품들이어서 놀랐죠. 전자동 블라인드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까지. 유리코 남편은 회사원이랬는데 대체 어떻게 이렇게 재벌 같은 삶이 가능할까요? 하지만 뭐니뭐니 해도 놀라운 건 남편이었습니다. 이런 걸 유니콘이라고 하나요? 유리코가 자기는 한식이 서툴러 저녁 식사를 남편이 다 차렸다는데 일본에서는 말이 안 되는 모습이었거든요. 앞치마를 두른 채 요리하는 남편이라니. 제 전 남자친구가 떠올랐어요. 요리는커녕 설거지도 안 하던 그와 달리 유리코의 남편은 요리에 청소까지 척척 해내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정말 자상하지 않아? 유리코가 자랑스레 말했어요. 한국 남자들이 다 이런 건 아니지만 요즘엔 집안일을 돕는 게 당연하대. 평등한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거든. 유리코는 한국의 행정 시스템에 대해서도 자랑했어요. 있잖아 미카. 여기선 주민등록 등본 같은 서류를 온라인으로 바로 받을 수 있어. 일본에선 아직도 관공서에 가서 기다려야 하지? 그 말을 듣고 우리나라의 느린 행정 처리가 떠올라 한숨이 나왔어요. 마지막 날 우리는 한강공원에서 치맥을 즐겼어요. 강변을 따라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피크닉을 즐기는 가족들, 공연을 하는 청년들까지 활기 넘치는 모습에 너덜 잃었죠. 미카 한국에서 살아보는 건 어때? 원하면 한국에서 취직할 수 있는 곳을 알아봐 줄까? 유리코의 질문에 가슴이 덜컥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작은 씨앗이 심어진 것 같았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일본으로 돌아오는 내내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처럼 제 미래도 흐릿하게 느껴졌죠. 집에 도착해 짐을 풀면서 한숨이 나왔어요. 다시 현실로 복귀하니 지옥에 온 것 같더라고요. 좁은 원룸, 깜빡거리는 형광등, 냉장고에 있는 값싼 감귤 주스. 모든 게 초라해 보였어요. 이대로 괜찮은 걸까?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며 물었어요. 한국에서 만난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여성들과 달리 제 눈빛은 초점을 잃은 것 같았어요. 다음날 회사로 출근길 마음이 정말 무거웠습니다. 복잡한 지하철, 똑같은 회색 정장을 입은 사람들, 활기 없는 사무실. 모든 게 답답하게 느껴졌죠. 점심시간 동료들이 한국 여행 이야기를 물었어요. 하지만 제가 본 한국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들에게 일본의 현실을 직시하고 한국을 가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재밌었어요. 라고 둘러대야 할까요? 밤에 유리코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미카 다음에 또 놀러와. 우리 집에서 지내도 돼. 그리고 한국에서 취업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냥 한 이야기 아니야. 그 말에 가슴이 뛰었어요. 한국에서의 새 삶이 정말 가능할까요? 며칠 동안 계속 고민했어요. 일본에서의 안정된 삶과 한국에서의 새로운 기회 사이에서 갈등했죠. 익숙한 것을 버리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게 두려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지금 이대로의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것도 무서웠죠. 그래서 전 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우선 한국어 학원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온라인으로 한국 뉴스도 보고 한국 드라마도 공부를 하는 것처럼 보기 시작했어요. 언어가 되어야 가서 적응을 잘할 테니까요. 남들이 보기엔 작은 변화겠지만 이게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거란 희망을 품고 더 이상 예전의 제 모습으로 살지 않기 위해 저는 지금 노력 중입니다. 유창한 한국어로 한국에서 새 삶을 사는 제 모습을 꿈꾸면서요. 언젠가는 일본어가 아닌 한국어로도 제 이야기를 전할 수 있겠죠? 제 목표는 2년 안에 한국으로 취직을 성공하는 거예요. 제 일본 탈출을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위스에 다시 갈 일? 절대 없을 거예요. 전 무슨 일이 있어도 한국에 있을 거라고요. 여러분은 스위스라는 나라에 대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시나요?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아마 물가가 비싸지만 임금이 높다, 자연환경이 아름답다, 살기 좋은 나라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는데요.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우연히 한국을 한번 방문한 뒤 스위스에서 한국으로 오기 위해 갖은 노력을 했고 드디어 꿈을 이루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토록 한국에 오고 싶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위스 취리히에 살았고 지금은 한국의 서울에서 1년째 지내고 있는 마리아라고 합니다. 제가 한국에 온 뒤로 한국분들과 대화할 때마다 꼭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아니 왜 그 살기 좋은 스위스에서 한국을 왔어요? 인데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엄청 당황스러웠는데요. 알고 보니 한국에서 스위스 이미지가 참 좋더라고요. 물론 어떤 면에서는 살기 좋은 나라는 맞습니다. 저도 제 조국인데 무작정 다 나쁘다, 싫다고 이야기할 리는 없잖아요. 그런데요, 한국에 비하면 정말 불편한 점이 많고 답답한 것들이 많아요. 평범한 스위스 사람인 제가 봤을 때
이런 천국 같은 나라에서 사는 한국인들이 스위스를 부러워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것 투성이죠. 그래서 오늘은 왜 제가 살기 좋은 스위스에서 한국을 왔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스위스 사람들이 아시아를 또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부터 좀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아주 예전부터 꽤 최근까지 스위스에서 세련된 아시아 문화라고 하면 일본이 대세였어요. 유럽 사람들이 고정관념처럼 떠올리는 동양풍의 아름다움은 곧 일본이었죠. 이렇게 말하면 다들 어이없어 하시겠지만 유럽 사람들 중에서도 특히 스위스 사람들은 새로운 것에 관심이 없고 정말 보수적인 국민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자국민들을 이렇게 표현해서 좀 불편하게 들리실 수 있지만 특유의 오만함을 가진 나라이기도 하죠.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에 대한 이해도 자체가 굉장히 수준이 낮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스프링롤과 딤섬이 있는 냉동식품 껍질콩과 죽순이 담긴 야채 믹스를 아시아 믹스라는 명칭으로 판매하고 있어요. 저는 한국에 대한 이해도가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껍질콩과 죽순을 일상적으로 먹지 않고 스프링롤과 딤섬은 한국에서도 외국 음식이라는 건 알지만 아직도 많은 스위스인들은 아시아 사람들은 다 이런 걸 먹지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시아 개별 국가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이 장명된 이 이상한 이름의 제품은 아직도 팔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짝퉁 식당들도 많아요. 취리 번화가에 아시아 식당이 있는데 한국 음식을 판다고 내걸고 있거든요. 근데요, 그냥 짝퉁이에요. 치킨 9조각에 3만원 가까이 받는 날강도지만 한국식 치킨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다 보니 꽤나 잘 팔리고 있죠. 게다가 다른 나라로 나와서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니 정말 어이없게 느껴지는 유럽 백인 특유의 우리는 우월해라는 태도가 몸에 배어 아시아라면 무조건 자기들보다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인 줄 아는 어이없는 경우도 있어요. 한국에 대해서는 북한을 먼저 떠올리고 아시아는 하나의 나라로 인식했던 게 불과 몇 년 전입니다. 지금은 어떻냐고요? 그렇게 배타적이고 보수적인 스위스 사회에도 한국이 정말 많이 스며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분위기에 스위스에 이렇게 한국이 스며든 것 자체가 한국의 문화, 파워가 정말 엄청나다는 증거라고 생각해요. 이슬람 국가도 뚫은 한류라고는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슬람 국가보다 문화적으로 더 침투하기 힘든 나라가 스위스 아닐까 하거든요. 이제는 아시아마트나 식당에서는 케이팝이 익숙하게 나오고 영화 기생충은 스위스 전역의 극장에서 인기몰이를 했으며 한국어 수업을 듣는 성인도 늘어나고 있어요. 젊은 층에서는 SNS에서 그룹을 만들어 한국 아이돌과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임을 가지죠. 10대, 20대들은 케이팝과 한국어에 빠지며 한국 여행을 가는 것도 꽤나 유행입니다. 이 친구들은 BTS나 한글 단어가 쓰인 티셔츠를 입고 다니기도 해요. 특히 드라마 인기가 큽니다. 이태원 클라스는 청소년층에서 인기가 많았거든요. 다들 한국어 괜찮아를 외치고 다니는 코리아붐을 만들어냈다고 스위스 신문에 나오기도 했고요. 오징어 게임은 아시아 컨텐츠가 쉽게 흥하지 못하는 스위스에서 유례없는 인기였습니다. 이제 다들 한류를 인정하고 TV 뉴스나 신문에서도 한국이 종종 등장하며 한국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어땠냐고요? 솔직히 말하자면 저도 한국에 대해서 잘 몰랐던 사람입니다. 한류가 본격적으로 퍼지기 전 다른 스위스인들과 다를 바가 없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니던 회사에서 5년 전 한국지사로 출장을 보냈을 때 한국이 아닌 아시아로 가네 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장기 출장이라 생활 정보를 좀 찾아보았는데 서울에는 트램이 없다고 해서 그럼 도시간 이동은 어떻게 하지? 확실히 인프라가 스위스에 비해 떨어지네 싶어 걱정을 했었을 정도니까요. 별 생각 없이 방문했던 한국은 제게 엄청난 쇼크를 주었습니다. 제가 주로 이용하는 취리 국제공항은 시설이 참 좋거든요. 유럽에서도 세계에서도 순위권으로 꼽히는 곳입니다. 기차역과 터미널 이용도 편리하고요. 나름 이용할 때마다 뿌듯하고 자부심이 드는 곳이에요. 그런데 인천공항은 한 수 위더라고요. 사실 으리으리한 공항시설을 보며 제 예상과 달라 당황스러운 마음이 들기까지 했어요. 제가 유럽에서 이용했던 그 어떤 공항보다 깨끗하고 현대적이며 청결했고 연계된 교통수단을 포함한 모든 일처리는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게다가 친절한데 저렴하기까지 했어요. 취리 공항에서 취리 시내로 이동하는데 트램 비용이 10,000원이 넘어가는데 한국은 스위스에 반값도 안 되는 건 정말 놀라웠죠.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하자면 스위스보다 또 유럽의 다른 나라들보다 공항이 좋다는 데에서 그간 내심 품고 있던 아시아에 대한 생각이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라면 서울로 진입하기도 전에 이미 인천공항에서 여러 번 충격을 받을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천공항의 시설에 입을 벌리고 눈을 굴리다가 와이파이에 연이어 쇼크를 받았는데요. 취리 공항도 와이파이를 제공하긴 해요. 그런데 전화나 문자로 인증을 하거나 탑승권을 인증해서 로그인을 해야 하거든요. 그나마도 4시간만 무료입니다.
4시간이 지나면 7시간이 지나야 다시 접속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비행기 타기 전에 일찍 도착해서 대기하고 있는데 비행기 지연이 되어 늦게 타게 되면 와이파이를 못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인천공항은 번거로운 절차 하나 없이 무료 와이파이가 팡팡 터지는데 유럽 전역의 그 어느 국가와도 비교 불가한 속도라서 한동안 얼떨떨한 상태였습니다. 뭘 클릭하든 팍팍 뜨는데 내가 지금까지 썼던 인터넷은 뭐지? 싶었으니까요. 이어서 서울로 이동하면서 수많은 초고층 건물들과 화려한 시설들을 보며 내가 뭔가 한국에 대해 단단히 잘못 알고 있었구나 싶었죠. 그리고 한 달간 한국을 경험하며 저는 한국에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가장 놀라웠던 건 24시간 편의점, 늦게까지 여는 마트와 식당 등 생활 전반이 너무나 편했단 거예요. 출장 기간 중 한국 동료들이 제게 알려준 한국어 중에 불금, 불토 같은 단어가 있었거든요. 처음엔 아니 금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이 왜 특별하지? 했는데 어느 순간 저도 즐기고 있더라고요. 한 번씩 이런 내 자신이 너무나 어색하긴 했지만요. 아니 스위스 사람들은 저녁에 놀지도 않아?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한국같이 퇴근 후 쇼핑을 하거나 놀거나 식사를 하는 건 스위스에서는 정말 힘든 이야기입니다. 저녁 7시가 되면 모든 마트와 상점이 문을 닫거든요. 하다못해 기차역에 있는 편의점 같은 것도 다 닫아요. 저녁거리가 없다면 저녁 7시 전에는 무조건 장을 봐야 해요. 스위스에서 제 직장은 집까지 30분 정도였는데 6시에 퇴근해서 집에 가서 짐을 놓고 장을 보러 가면 너무 빠듯하니 어떤 걸 사놔야 할지 미리 계획을 세워놓고 퇴근하자마자 빠르게 달려가서 계획한 대로 장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슈퍼마켓에서 모든 걸 살 수 없을 경우는 특히 동선을 잘 짜야 하고요. 그래도 그나마 목요일은 저녁 8시까지 슈퍼마켓이 열어줘서 일주일 중 한 번쯤은 그나마 조금 여유가 있었네요. 정작기는 9시는 되어야지는데 아직 해가 쨍쨍한 7시에 이렇게 모든 상점이 문을 닫아버리니 가끔 계획이 어그러지는 날은 곤란한 적이 많았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한국분들은 머리 위에 물음표가 수백 개 올라오실 텐데요. 우선 새벽 배송 시스템을 떠올리시겠죠? 택배도 2주씩 걸리는데 새벽 배송이라니 당연히 스위스에 그런 건 없고요. 퇴근하면서 식당에서 밥 먹거나 배달해서 먹으면 되잖아 라고 말씀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스위스의 살인적인 외식 물가를 생각하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맥도날드 세트 메뉴가 3만 원이 좀 넘고 배달 가능 음식점도 드문 데다가 배달 가능 금액이 7만 원이 넘어야 하는데 어떻게 편하게 먹겠어요. 그래서 스위스 사람들은 생일이나 기념일 말고는 외식을 거의 안 해요. 아니 못하죠. 그래도 일찍 퇴근해서 저녁밥 해먹고 쉬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할 일의 양은 정해져 있으니 집에 도착하고 불편한 책상 앞에 앉아 허리를 혹사해가며 작은 노트북으로 일을 더 해야 할 뿐이죠. 아, 주말에 장을 보고 여유를 즐기면 안 되냐고 하실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면 그나마 토요일 저녁 6시까지만 즐길 수 있습니다. 토요일은 오후 6시면 온 도시가 셧다운된다고 보시면 돼요. 문을 연 곳이 없으니 셧다운이라고 표현해도 딱히 틀린 표현은 아닌 것 같네요. 그리고 이 셧다운은 일요일에 풀리는 게 아니라 월요일에 풀려요. 일요일은 거리에 사람도 없고 완전 유령 도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중에 필요한 일들은 저녁 7시까지는 무조건 해결해야 하고 주말에 일을 보려면 토요일 6시 전까지는 다 처리해야 하죠. 그런데 한국에 오니까 밤늦게까지 너무나 즐길 것도 많고 생동감이 넘치는 거예요. 주말에 쇼핑도 하고 여유있게 놀러가서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고 외식도 할 수 있다니 정말 환상적이죠. 게다가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침이 고이는데요. 한국의 음식들은 정말 최고라고 생각해요. 스위스 사람들이 먹는 음식들은 사실 굉장히 밋밋하고 특색이 없어요. 주로 먹는 게 고기, 감자, 빵, 파스타, 피자, 샐러드 정도입니다. 심지어 베이커리류도 종류가 많지 않죠. 감자와 고기, 시금치를 올린 스위스의 일반적인 가정식을 보면 한국 분들은 아마 절로 미간이 찌푸려지실 거예요. 영국 음식이 맛없다는 건 다들 알고 있는데 사실 정말 맛없는 곳은 스위스라고 생각합니다. 스위스 지형 특성상 산이 많고 땅이 척박하고 바다가 없어 식재료가 빈곤하니 애시당초 음식 문화가 발달할 수가 없죠. 스위스 사람들은 해산물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아 안 먹고 못 먹는 사람이 많은데요. 저도 사실 해산물을 잘 못 먹었어요. 지금은 해물탕, 동태탕 생각을 하면 그 국물 맛에 입을 쩍쩍 다시게 되는데 대다수의 스위스인들은 평생 가야 이 맛을 못 느껴보니 불쌍하기 짝이 없죠. 스위스에선 먹어봤자 흰살 생선이고 아니면 민물고기인데 흙냄새가 나서 전 생선을 몹시 싫어했거든요. 한국 분들이라면 민물고기도 맛있게 먹는 방법을 알지 않을까 싶은데 스위스는 생선 요리라고 해봤자 크림소스, 토마토 소스, 소금구이가 끝이니까요. 그런데 한국 음식은 재료와 재료들을 섞어 새로운 음식을 만들고 비주얼을 아름답게 만들고 신제품과 신메뉴가 끊임없이 쏟아지죠.
저는 안 먹어본 맛, 재료에 엄청나게 보수적이어서 매번 먹는 것만 먹었는데 한국의 다채로운 식문화는 컬처 쇼크 그 자체였어요. 그리고 생활 전반의 편리성, 생동감, 맛있는 음식과 함께 결정적으로 제가 한국으로 다시 가야겠다고 결심한 이유는 바로 의료 시스템이었습니다. 출장을 와 있는 동안 어금니가 자꾸 쑤시고 아팠거든요. 함께 일했던 한국 사람들이 치킨을 먹으러 가자고 하는데 치아가 너무 불편해서 못 갈 정도였어요. 그렇게 환장하게 좋아하는 치킨을 안 먹다니 무슨 일이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이가 아파서요. 라고 했더니 다들 황당하게 절 쳐다봤습니다. 아니, 널린 게 치과인데 왜 점심시간에 안 갔다 왔어? 치과는 시간 끌면 일만 커져, 내일은 꼭 가봐. 라고 하는데 이번엔 제가 한국 동료들을 멀뚱멀뚱 쳐다봤죠. 스위스에서는 치과 진료는 2주에서 한 달 전에 예약을 해야 해요. 그리고 비용이 상상 초월이거든요. 엄청난 치료를 하지 않아도 엑스레이 한 번에 25만원, 스케일링 한 번에 30만원 등등 한 번 치과에 갔다 하면 몇십만원, 몇백만원은 우습게 깨집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크라운 가격이 비보험인데도 스위스의 3분의 1이더라고요. 게다가 딱히 예약 없이도 바로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일말의 고통 없이 아주 빠르게 치아 치료를 끝낼 수 있었죠. 치과에 갔다 온 후에 흥분해서 한국인들에게 원래 한국 병원은 이렇게 저렴하고 또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기술도 좋은 건지 아니면 내가 갔던 병원이 엄청 특별했던 건지 물어보니 한국인 동료가 외국인이라 의료보험 적용이 안 돼서 많이 나온 거고 웬만한 동네 병원들은 예약 없이도 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인기가 아주 좋으면 예약을 해야 하겠지만 간단한 동네 병원에서의 치료에 한 달 전 예약까진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충격으로 손이 떨렸습니다. 이런 나라가 진짜 나라지 싶었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스위스는 월급 많이 준다며 하는 분들도 가끔 계시던데요. 급여가 높은 건 맞습니다. 평균 임금이 월 1,000만원 정도이고 하나로는 570만원 정도부터 기본 급여로 시작하거든요. 하지만 저희끼리는 스위스에는 비싸거나 더 비싼 것만 있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하곤 합니다. 집세 내고 보험비 내고 생활비 쓰면 사실 남는 건 거의 없거든요. 꽤나 고액 연봉을 받는 금융 애널리스트인 선배가 집을 알아봤었어요. 동네에 매물로 나온 적당한 크기의 방 3개짜리 40평짜리 단독주택에 살기 좋아 보여 알아봤더니 가격이 108억 원이었다고요. 지금 여자친구와 작은 임대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생활을 벗어나기 힘들 것 같다며 씁쓸하게 웃더라고요. 도심지 전문직 종사자들도 대부분 자가주택이 없고 대부분 임대를 살고 있습니다. 제가 살았던 취리히는 원룸 월세가 430만원 정도예요. 아주 세련된 신축이 아니라 정말 낡은 원룸 아파트인데도요. 결혼해서 아이가 있는 사람들은 방도 있어야 하니 월세만 한 달에 800만원 정도를 지불하고 사는 게 일반적이죠. 그러니 비싼 물가에 익숙한 스위스 사람에게도 치과 비용은 엄청나게 부담이 됩니다. 나라에서 강제로 가입하는 의료보험이 있긴 있는데요. 보통 성인이면 한 달에 50만원에서 60만원 정도를 냅니다. 미취학 아동들은 한 달에 18만원 정도를 내죠. 한국의 피부양자 제도는 스위스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웃긴 건 이 의료보험은 심지어 외국인이라도 3개월 이상 거주하면 무조건 가입을 하게 해놨는데 운영의 주체는 정부가 아닌 민영보험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수십 개의 보험사가 제공하는 다양한 상품 중에 선택을 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건 공제 한도의 설정입니다. 스위스 의료보험은 기본적으로 가입자 부담이 굉장히 커요. 최소 39만원부터 최대 325만원까지 공제 한도를 설정할 수 있는데 공제 한도로 설정한 금액까지는 가입자가 병원에 갔을 때 전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공제 한도를 넘어선 의료비가 나오면 가입자는 청구 금액의 10%를 내고요. 공제 한도가 낮으면 당연히 매달 보험료는 올라가고 한도가 높으면 보험료가 내려갑니다. 이렇게 가입자 부담이 큰 이유는 시스템 남용을 막기 위해서라는데 남용하기에는 병원비가 너무 비싸요. 두드러기가 나서 피부과에 갔는데 별 문제 없다란 말을 듣고 나오는데 걸린 시간은 딱 3분, 그리고 8만원이 청구가 되는데 어떻게 남용을 하겠어요? 제일 문제는 옵션으로 빠져있는 치과입니다. 사실 한국에서 탈이 났던 그 치아도 제가 비용 부담 때문에 치료를 미뤄놨던 게 다시 탈이 났던 건데요. 염증도 많고 신경치료도 필요한 치아가 6개이고 이거저거 따지더니 제게 청구된 비용은 1,560만원이었습니다. 미친듯이 전화를 돌리고 인터넷을 찾아 싸다고 소문난 병원을 찾아갔는데 700만원을 부르더라고요. 이러니 가까운 프랑스나 독일로 치과 진료를 받으러 가죠. 거기는 스위스 반값이거든요. 문제는 스위스 사람들이 치과 진료를 받으러 하도 가는 통에 예약을 해도 2달을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치료를 못하고 있었어요. 스위스의 살인적인 집값, 국민 부담이 큰 의료 시스템, 불편한 생활상들이 한국과 하나하나 비교가 되니 정말 못 살겠더라고요.
한국을 몰랐다면 모를까 어떻게 이걸 다 알고 계속 스위스에서 살겠어요? 출장이 끝나 스위스로 돌아가는 길, 정말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가 이런 기분일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죠. 길을 쓰고 다시 한국으로 갈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직을 할 준비까지 끝마쳤었는데 다행히 한국지사로 발령을 내달라는 제 요청을 받아줘서 이직까지는 가지 않아도 됐습니다. 중간에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는가 싶어 절망에 빠지기도 했는데 다행히 작년 초 이맘때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었죠. 얼마나 감격스럽던지요. 그리고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살면서는 정말 스위스를 떠나오기 잘했다는 생각뿐입니다. 역시 한 달은 너무 짧았어요. 그리고 한 달간 한국을 경험했지만 그건 아주 단편적이었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아주 소소하게는 모든 종이 우편으로 날아와 며칠씩 기다려야 하는 스위스와 다르게 한국은 휴대폰 인증 같은 것을 통해 제까닥 일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도 참 좋아요. 당장 교통카드만 해도 한국은 바로 살 수 있어서 얼마나 편한데요. 스위스는 직접 오피스에 방문해서 신청해도 임시 탑승권을 주고 실물 카드는 우편으로 보내주거든요. 스위스에서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았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 한국의 모든 것들이 가장 최적의 효율성으로 맞춰져 있구나 싶은 거예요. 한국과 비교하면 스위스는 대체 왜 그러고 살까 싶은 순간들이 너무 많은데 한국에 대한 제 감상을 들을 때마다 한국 동료들이 경악하는 것도 이제는 다들 즐기고 있어요. 예를 들어 내 한국집은 방충망이 있어서 좋아 라고 했더니 다들 경악하는 그런 순간들이죠. 스위스는 집에 방충망이 없어서 손바닥만한 거미가 집으로 들어오거든요. 한국 동료들이 경악할 때마다 저는 웃기면서 좀 슬프기도 한데 이런 걸 한국 사람들이 우프다라고 한다는 것도 배웠어요. 온 지 겨우 1년째이지만 반 한국인이 된 느낌입니다. 머나먼 외국인데 어쩜 이렇게 마음에 쏙 드는 나라가 있을까 싶어요. 같이 일하는 동료들도 정말 열심히 일해서 저도 같이 의욕이 올라오는데 이래야 사람 사는 거지 싶은 요즘입니다.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나라이고 변화가 빨라서 생동감 있는 삶이 가능한 한국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요. 비린내 나는 삼각김밥 하나에 6,000원, 세탁소가 6시에 닫아서 드라이를 맡길 수 없는 곳, 스위스로는 절대 돌아가지 않을 거라는 결심으로 요새 열심히 한국어 공부 중인데요. 언젠가 유창한 한국어로 다시 한번 한국 생활의 감상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본의 현실에 지쳐가던 직장 여성이 한국 남성과 결혼해 한국의 생활을 엿보고 큰 충격을 받은 이야기, 그리고 스위스의 여성이 한국에 와서 한국의 생활상을 보고 이민을 결심한 이야기, 이렇게 두 가지 사연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사연을 소개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상 감동저장소였습니다.